차 세워 지금. 저 아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도윤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이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이댔지요. 가로등 아래에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도윤의 손엔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쪽의 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쥐고 떨었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정아,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지요.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여기서 쓸모없습니다. 남편의 이름만 남았던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분 전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은근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발끝을 덮였지요. 철민은 운전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의 글자가 흐렸습니다.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흘렀습니다. 그 불빛 속에 그림자가 섞였습니다. 도윤은 그 그림자를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세월이 10여 년이었죠. 그의 안쪽 주머니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낡은 전단지 한 장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꺼낼 때마다 도윤은 스스로를 미워했지요. 그는 말하지 못한 말이 많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질문도 모두 늦어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철민이 앞을 살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도윤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굳었습니다. 정류장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찾고도 못 찾은 눈이었죠.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도윤의 구두 앞이 젖었습니다. 누군가 뿌린 물이었습니다. 정류장 바닥엔 얼음이 얇게 깔렸지요.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아래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친 눈이었죠.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손이 붙잡았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도윤은 손을 털어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로 끝냈겠지요. 그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미 사라졌던 얼굴과 말입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허물어진 것 말이죠. 도윤은 아이를 향해 손바닥을 보였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몸짓이었죠. 괜찮다. 잠깐만. 아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신발 뒤꿈치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의 귀엔 그 소리가 칼처럼 박혔지요. 그는 스스로가 두려웠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죠.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유리벽에 광고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노선 안내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종이 끝이 아이의 볼을 스쳤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찡그림이었습니다. 서정이 비가 올 때 하던 표정과 같았죠.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계가 흔들렸습니다. 철민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남편을 보았던 것이죠. 철민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차 번호를 찍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것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얇은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줄 끝에 작은 금속 조각이 매달렸습니다. 빛이 거기서 튕겼습니다. 그 빛이 도윤의 눈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칼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가장 약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추워 보이네. 집은 어디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였습니다. 차 문 쪽을 잠깐 봤습니다. 커다란 차가 무서웠던 것이죠. 철민은 재빨리 차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늦게 뛰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둥근 가로등 불빛이 마치 신문등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뒤편에서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 사이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단정한 외투를 입은 여자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목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이한테 왜 그래요? 도윤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권력도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죠. 도윤은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몸짓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다. 여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심이 얼굴에 붙었습니다. 철민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사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회사 쪽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 말이 더 큰 불을 붙였습니다. 회사가 붙는 순간 사람은 더 경계합니다. 여자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더 안 돼요. 이런 접근은 신고 대상이에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됐습니다. 아이는 여자의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등을 말이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정이 그 상처를 만지며 웃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곳엔 낡은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는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고 갈 값이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금속 조각이 다시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 빛을 따라 눈을 내렸습니다. 그 조각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반쪽 원의 곡선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잘라낸 반지처럼 말이죠. 도윤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묻고 말았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아이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줬어요. 도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라니요. 아이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서정도 누군가를 기다리다 사라졌지요. 그 연결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철민은 도윤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 압력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문 앞에 서 있었죠. 여자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 보호, 안전. 그 단어들이 도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게 할 자격이 없었지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서정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한 사람을 잃고 그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정류장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멀리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도윤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았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들기만 하면 모든 답이 무너져 쏟아질 테니까요. 시설의 아침은 빠릅니다. 불이 켜지기도 전에 복도는 먼저 깨어나죠. 슬리퍼 끌리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급식실 문 여는 소리. 그런 소리들 사이에서 아이는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해도 모서리가 딱 맞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두드려도 마음이 펴지지 않았지요. 아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에는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줄과 작은 금속 조각, 반쪽 원처럼 휘어진 조각. 손바닥에 올리면 차가운 기운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그 차가움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것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거울 앞에서 아이의 손이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줄을 걸고 옷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밥 먹어.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를 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우르르 움직였고 아이는 끝에 섞였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숟가락을 잡고도 자꾸 창문을 봤습니다. 창밖에는 버스 정류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은 높은 담이 있고 담 너머에는 같은 하늘만 있지요. 직원은 아이를 유독 자주 봤습니다. 눈빛이 따로 붙어 있었죠. 오늘도 그 생각이니? 직원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한 숟갈 더 떠줬습니다. 아이에게 친절은 늘 어렵습니다. 고마우면 믿고 싶고 믿으면 또 무너질까 두렵지요. 아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국물에 비친 얼굴이 잠깐 찌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귀에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가로등 있는 정류장. 그거 꼭 하고 있어. 누가 했던 말일까요? 아이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는 따뜻한 척 하지 않았고 슬픈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고 싶었죠. 아이는 수업을 갔습니다. 교실 벽에는 한글로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출 금지, 무단 이탈 금지, 안전 수칙. 글자는 선명했고 아이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었습니다. 아이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기다림, 정류장, 약속. 선생이 다가오면 아이는 종이를 접어 책 속에 숨겼습니다. 숨기는 버릇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냅니다. 점심이 지나고 하루가 늘어지기 시작할 때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통화하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요? 안전하게요. 짧은 말만 오갔죠. 아이에게 안전이란 말은 대개 막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물어보지 못하게.
퇴근 종이 울리기 전 직원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돼.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은 문 손잡이를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창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은 가볍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책도 필통도 아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과 손바닥만 한 종이, 그리고 반쪽 원 금속 조각에 대한 이상한 확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설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은 TV 앞에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웃지 못했죠.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은 여러 개였고 그 중 하나가 잠깐 덜 닫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이는 큰일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약속이 뭔지도 압니다. 아이의 손이 문틈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바깥은 초겨울이었죠.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아이의 발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면 들키니까요. 아이는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도 안 보는 척. 골목을 돌자 정류장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유리벽, 한글 노선도, 종이가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그 순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만 오면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죠. 아이는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목 안쪽에서 금속이 피부를 건드렸습니다. 그 느낌이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기사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봤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건 버스가 아니라 약속이어야 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더 차갑게 번졌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은 이름도 하나. 하지만 아이는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사라질까봐, 부르면 거짓말일까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불빛이 흘러왔습니다. 차는 여러 대였지만 유난히 조용한 불빛이 있죠. 빛이 사람을 누르는 차.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 줄이 살짝 당겨졌습니다. 금속 조각이 옷깃 밖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정말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큰일일까요? 하지만 아이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차 안의 눈이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얼굴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류장 주변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로등 빛이 바닥에 젖은 얼룩 위로 번졌고 아이의 숨은 얇게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만 더 가면 닿을 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지만 그 손이 아이에게는 잡아채는 손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철민은 반박자 뒤에서 주위를 훑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붓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발걸음을 늦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켜지는 소리 없는 소동이었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선 시설 직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힘이 아이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조금 빨랐습니다. 경험이 말해주는 경계였지요. 좋은 의도는 증명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밤길과 아이 앞에서는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을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늘 그럴 수도 있다로 들립니다. 직원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뒤로 숨겼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정류장 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 창문 너머로 쳐다보다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장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검은 차, 검은 코트, 아이, 시설 직원, 그리고 멈춰선 사람들. 철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더. 그 두 글자. 회장님. 직원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장 하고 되물었고 누군가는 유명인 아니야 하며 더 가까이 왔습니다. 도윤은 철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철민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사랑합니다. 특히 유명한 이름이 붙는 사건을요. 직원은 오히려 더 경계했습니다. 그럼 더 안 돼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도윤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떤 모양으로 찍히는지 알았습니다. 권력으로 덮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덮는 순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요.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이 시간에 멈춰 세우고 다가오면 안 됩니다. 이건 신고해야 해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당함 앞에서는 늘 늦었습니다. 늦은 사람은 변명만 남지요. 그때 아이가 직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도윤의 얼굴이 아니라 도윤 뒤편의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의 엠블럼, 차체의 선,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번짐. 아이의 입술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차 아까. 아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납치야? 그 소리 하나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더 모였고 휴대폰의 렌즈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숨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직원은 아이를 더 세게 당겼고 아이의 발이 바닥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반사적으로 나갔다가 스스로 멈췄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정말로 납치가 됩니다. 찍히는 화면 속에서요. 도윤은 대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약해 보였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제였습니다. 오해입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목소리보다 빠르니까요. 직원이 휴대폰을 귀에 붙였습니다. 네. 여기 정류장입니다. 지금 어떤 남성이 아이에게 접근했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도윤은 그 통화를 듣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막는 순간 더 의심이 됩니다. 그는 그냥 아이만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으려는 힘이 더 강했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더 쉽게 끌려갑니다. 아이는 이미 그런 세상을 알았습니다. 철민이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빠지셔야 합니다. 이건 그림이 안 좋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파란 불빛이 건물 벽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열었습니다. 경찰차가 멈추자 두 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주변을 정리했고
한 명은 직원과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무슨 상황이죠? 직원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가리키고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차를 세우고 접근했어요. 아이가 겁을 먹었고요. 경찰의 시선이 도윤에게 꽂혔습니다. 도윤은 신분을 밝히면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파장이 생길 것도 압니다. 그는 잠깐 고민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오해를 살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위험해 보였고 경찰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면 신고를 하셔야죠. 직접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도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윤을 더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반박합니다. 보통의 권력은 인정하지 않지요. 주변 사람들 웅성임이 잠깐 멎었습니다. 경찰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보호자 관계는요? 신원 확인됩니까? 직원의 대답이 잠깐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 중인데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정리 중입니다. 정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날엔 비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윤의 눈이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기록이 비어 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비워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도윤을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아이와 아는 관계입니까? 도윤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는 관계라고 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끝없이 커집니다. 모르는 관계라고 말하면 아이가 다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사이 아이는 경찰 뒤로 숨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도윤을 훔쳐봤습니다.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마치 얼굴을 외우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주 작게 아이의 손이 가슴께로 올라갔습니다. 옷 안쪽의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증명해줄 유일한 것이라는 듯이요.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먼저 데려가세요. 추가 확인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데리고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정류장을 떠나기 싫은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그 뒤돌아보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걸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와 직원이 골목으로 사라지기 직전 직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짧게 통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분께는 아직은. 통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직원은 아이를 더 재촉했고 아이의 그림자는 가로등빛 아래에서 길게 찢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철민, 지금부터 찾는다. 철민이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정류장에는 사람만 남고 사건만 남고 영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는 아이의 목에 걸린 반쪽이 남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그 반쪽이 그를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차가 정류장을 떠난 뒤에도 도윤의 귀에는 그곳의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웅성임, 휴대폰 셔터 없는 셔터, 아이의 숨이 끊어지던 순간 차 안이 터는 따뜻했지만 도윤의 손끝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거울 속으로 몇 번이나 도윤을 확인했지만 도윤의 눈은 창밖에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가로등 아래를 보고 있는 듯이
도윤은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통은 비서에게 먼저 넘깁니다. 보고서로 정리된 뒤에야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스로 화면을 켰습니다. 이미 영상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아이, 검은 차, 짧은 자막들이 붙고 사람들의 추측이 달라붙어 자라났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잠깐 비치는 순간 심장이 먼저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분명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려 전원을 길게 눌러야 했습니다. 철민이 낮게 물었습니다. PR팀에 바로 막을까요? 보통 도윤이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 요청, 기사 관리, 정리된 보도자료. 그게 권력에 익숙한 순서였지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지 마. 오늘은 건드리지 마. 철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철민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의 신호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막으면 내가 또 숨기는 거다. 철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는 도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명이 켜지고 모든 것이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윤에게 이 집은 정돈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정돈된 척만 했지요. 도윤은 외투도 벗지 않고 안쪽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열쇠는 늘 도윤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쇳소리를 냈습니다. 서재 안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종이 냄새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서류 상자. 그러나 도윤은 그걸 한 번도 서류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망설였습니다. 열면 과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알면서도 도윤은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손을 흔드는 얼굴, 그 집에 부엌에서 국 끓이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사진, 흐릿한 CCTV 캡처, 실종 당일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뒷모습. 도윤은 마지막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울음을 한 번에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은 늘 나중에로 미뤄두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때 상자 안쪽에 납작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간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념일.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봉투는 그날 이후로 도윤이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반지가 나왔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반지. 단 그 반지는 어딘가 텅 빈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바닥에 올려 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윤은 그 문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잃어버렸다고 믿었으니까요.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류장에서 본 그 반쪽원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반쪽. 도윤은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실종 기록, 수사 진행표, 진술서 복사본. 그 위에 붙은 메모들. 도윤은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 연락처, 손글씨로 적힌 번호, 그 아래 이름, 이지훈. 도윤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네, 이지훈입니다.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공간이 어딘가 건조하게 느껴졌지요.
도윤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12회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은 번호를 지금에서야 누른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윤은 낮게 짧게 말했습니다. 나 도윤입니다. 그때 사건, 상대가 바로 알아듣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있습니까? 도윤은 단서라는 말에서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단서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이 덮었을 뿐이지요. 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정류장에 그 사람을 닮았어.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이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착각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도윤은 그 말이 아프게 정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훈이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기록부터 다시 보죠. 대신 오늘 일처럼 직접 접근은 하지 마십시오. 도윤은 오늘 일을 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영상이 먼저 도착했군요. 도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철민을 불렀습니다. 경찰청. 지금. 철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출발하려는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표시된 이름은 그룹 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영찬.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울릴 때 도윤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으셔야. 도윤은 짧게 잘랐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가장 위험한 결심이라는 걸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경찰청 실종수사팀 사무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모든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얼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듯 했지요. 이지훈은 도윤을 맞이하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 기록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는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종이 뭉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미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지훈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그때도 움직일 수 있었잖습니까? 도윤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결국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류장에서 아이의 얼굴이 잠깐 잡힌 화면. 흔들려 선명하진 않았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이지훈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닮긴 했습니다. 하지만 닮았다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쪽처럼 보였어. 이지훈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반쪽이라는 단어가 기록 속 어딘가와 맞닿은 듯 했지요. 이지훈은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종 당시 유류품 목록. 그 아래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반지 관련 진술 있음. 이지훈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반지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상자 속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반지가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지훈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 각인 기록, 제작처,
수리이려? 그리고 아이부터 찾아야죠.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신고 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쪽에서 아이를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개입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도윤의 머릿속에 최영찬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훈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일을 파면 사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멈춘 건 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멈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죄책감과 확인해야 한다는 집착이라는 것을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나오든 다 무너지든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이지훈은 잠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와 아주 미세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회 동안 잠들어 있던 기록이 다시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도윤의 전화를 보지 못한 최영찬이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청을 나서는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끝내 피했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영찬.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울렸고 세 번째 울릴 때에는 철민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조용해서 더 시끄러웠습니다. 도윤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도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늘 이길 줄 알았던 얼굴이 아니라 뭔가에 쫓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차가 대로로 올라서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그룹 대표실이라는 표기가 뜨는 내선이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손을 멈추더니 받았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럽다는 건 칼을 숨기기 좋다는 뜻입니다. 영상이 이미 퍼졌습니다. 기사도 준비되고 있고요.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상대가 그 틈을 잡습니다. 그는 그런 싸움에 익숙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익숙한 싸움이 아니라서 더 위험했지요. 정리라. 무엇을? 도윤이 짧게 묻자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위험합니다. 사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흔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목표는 같습니다. 회장님이 흔들리는 그림. 도윤은 창밖을 계속 보며 말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손한 목소리. 더더욱요. 사람을 지키려면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뛰면 사람도 못 지키고 회사도 흔들립니다. 제가 시설 쪽에 연락해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하겠습니다. 분리. 도윤은 그 단어를 씹어 삼켰습니다. 분리라는 말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사라짐으로도 쉽게 바뀝니다.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허락했나? 상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 늦음 속엔 이미 움직였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회장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그 거침이 자신도 모르게 늦었다는 확신을 밀어 올렸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곳이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만난 정류장, 그리고 아이가 돌아갔을 시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시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도윤은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자꾸만 반지에 각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글자는 금속 위에 새겨졌는데 도윤의 속살에도 새겨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현관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짧은 머리, 귀에 작은 무전기. 경비가 아니라 관리의 얼굴들. 도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걸 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보낼 때의 냄새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허리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안전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도윤은 눈을 좁혔습니다. 누가 시켰지?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시선을 옆으로 흘렸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 최영찬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미소.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상화하는 미소였습니다. 문제를 문제 아닌 것으로 만들 때 쓰는 얼굴이지요. 최영찬은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을 안 잡는다는 건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최영찬은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 오시면 더 위험합니다. 이미 기자들이 근처를 돌고 있어요. 아이도 흔들립니다. 도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 어디 있지? 최영찬은 당황한 얼굴을 아주 잠깐 흘렸다가 곧바로 정돈했습니다. 보호 조치로 이동했습니다. 시설에서도 판단한 겁니다. 외부 접촉이 시작되면 아이가 제일 먼저 상처받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동? 어디로? 최영찬은 답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답 대신 절차라는 벽을 세웠습니다. 주소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고 안전 문제고 지금은 민감한 상황이라 필요하면 변호인 통해 정식으로. 도윤이 최영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식? 내 아내가 사라졌던 날도 정식이었다. 최영찬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미세함을 보는 순간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 쪽에 서 있습니다. 도윤은 시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막는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아서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팔로 밀지 않고 몸으로 선을 긋는 방식. 넘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무언의 벽. 철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 철민의 목소리는 짧았고 도윤은 그 짧음이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철민은 늘 도윤의 일을 일로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민도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최영찬이 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오늘부로 휴가입니다. 철민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최영찬은 아무렇지 않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글로 인쇄된 문서, 인사 발령이라는 제목. 서명란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보던 결제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보며 웃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회장님 주변을 고립시키겠다. 도윤은 최영찬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기사 건드리지 마. 최영찬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겁니다. 회장님이 흔들리면 회사가 흔들리고 회장님 가족도 흔들립니다. 그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속은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은 더 잔인해집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고 시설 직원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현관 안쪽에 서 있던 직원은 두 손을 모은 채 뭐라도 말하려다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직원에게 묻는 대신 눈으로 묻었습니다. 왜? 직원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피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이미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내딛자 직원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아이가 위험하다고. 도윤은 낮게 물었습니다. 위가 누구지?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건 말하면 다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습관이지요. 그때 시설 복도 끝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가방을 끄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발소리가 아닌 어른들의 빠른 걸음, 누군가가 뭔가를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그쪽으로 꽂혔습니다. 아이, 지금 여기 있냐? 최영찬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빠르고 매끈해서 도윤은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있었고 지금 막 없어졌다. 도윤은 철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차 확인해.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현관 밖 도로로 던졌습니다. 마침 시설역 골목에서 흰색 밴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어둡게 처리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좌석 커튼이 아주 잠깐 들렸습니다. 그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 작은 손이 유리 쪽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듯 도윤은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발이 움직였고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멈춰. 그 외침은 밴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최영찬이 낮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렇게 뛰시면 아이가 더 위험해집니다. 도윤은 최영찬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이빨 사이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최영찬은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정리. 도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영찬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말이 되기 전의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릴 만한 파열음이 스쳤습니다. 반쪽. 신호가 끊겼습니다. 도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인지 귀가 만든 환청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누군가가 짜놓은 길이라는 것을. 철민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밴 번호판이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도 방금부터 뒤가 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설 건너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형태. 회사에서 쓰는 종류의 차.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찾는 게 아니라 빼앗는 놈을 잡는다. 최영찬은 멀리서 도윤을 보고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신호하는 듯 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아이보다 먼저 도윤의 앞을 막는 손이 누구인지 이제는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경찰청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도윤은 창밖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계속 흰 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리 뒤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진 작은 손. 그 손이 도움을 청한 건지 그냥 몸을 가누다 스친 건지 도윤은 끝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핸들을 꾹 쥔 채 말했습니다.
뒤가 계속 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약해질까봐.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 확인됨. 지금은 분리조치 중. 조용히 움직이려면 지금 오십시오. 사람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도윤은 마지막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그 말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붙는 순간 아이는 또 사라집니다. 도윤은 철민에게만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운전해. 차는 눈에 띄지 않게. 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차가 눈에 안 띄긴 어렵습니다. 도윤은 바로 옆 주차장으로 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평범한 차량으로 옮겨 탔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도윤이 정말로 숨고 싶어 하는 날은 몇 번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드문 날이었습니다. 이지훈이 안내한 곳은 번쩍이는 청사 안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작은 지구대 뒤편, 사람 눈이 잘 닿지 않는 출입문. 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한글로 적힌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형광등 빛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면담실이 있었고 그 앞에 이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먼저 확인했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훈의 시선이 도윤 뒤편으로 지나가 철민에게 닿았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다. 그렇지만 안 들어가게 하겠다. 이지훈은 대답 대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를 한 몸.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눈은 문과 창 그리고 바닥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눈. 도윤이 한 발을 들이려는 순간 이지훈이 낮게 막았습니다. 말보다 거리부터 지키십시오. 아이한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다가오는 어른입니다. 도윤은 그 말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자 하나를 뒤로 끌어앉았습니다. 아이와의 거리를 남겨둔 자리. 그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묵이 면담실 안에 고여 숨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아이는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먼저고요. 확인해야 할 게 있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얹으면 상황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책상 모서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야 끝에서는 계속 아이가 잡혔습니다. 그 선, 그 기울기, 바람 맞은 듯한 눈가. 이지훈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류장에서 기다린 사람 누구냐? 이름이라도 알고 있니? 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라요. 이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기다렸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가슴께로 올라갔습니다. 옷 안쪽을 만지는 손, 뭔가를 확인하는 손. 도윤은 그 움직임을 보자 숨이 잠깐 걸렸습니다. 정류장에서 빛나던 반쪽, 그 잔상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이지훈은 같은 질문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누가 널 데려갔니? 시설 말고 다른 데로 옮겼지.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대답이었습니다.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떤 차였니? 흰색이었니? 검은색이었니?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색? 아니, 안 보여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면담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른 구두 소리. 한 번도 망설이지 않는 발. 도윤이 고개를 들자 이지훈이 손바닥을 들어 가만히를 표시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찬이었습니다. 그는 문턱에서부터 미소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걱정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회장님까지 여기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 최영찬은 상냥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온 게 아니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 안전 문제라서요. 우리 쪽에서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지훈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입니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최영찬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로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문 앞에서만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실까봐 걱정돼서요. 도윤이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내 감정을 내가 걱정할 자격이 있나? 최영찬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도윤의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아이는 최영찬이 들어오자 몸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이 다시 옷 안쪽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윤은 그 움츠러듦을 보며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은 다 같은 덩어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권력도 선의도 결국 어른입니다. 이지훈이 최영찬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아이에게 자극입니다. 최영찬은 잠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 사이에 말하지 않은 말이 오갔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서 뭘 해도 내가 맡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가방 끈이 의자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살짝 앞으로 쏠렸고 옷깃이 들리며 목걸이 줄이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면담실 안에서 그 소리는 폭발처럼 울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작은 금속 조각. 반쪽의 원.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는 조각. 모두가 동시에 그걸 봤습니다. 도윤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손이 닿으면 다시 겁을 먹습니다. 그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숨만 크게 삼켰습니다. 최영찬은 달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어야 한다는 듯이, 마치 그 물건이 세상에 보이면 안 된다는 듯이. 도윤이 낮게 말했다. 거기서 멈춰. 최영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가 최영찬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금속 조각을 자신이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증거를 다루는 손으로. 이지훈이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시선을 금속 조각에 고정했습니다. 반지의 곡선, 잘려나간 흔적, 금속의 두께,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반지와 겹쳤습니다. 최영찬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길에서 주운 장난감일 수도 있죠. 아이들이 흔히. 도윤이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장난감이면 내가 왜 먼저 주우려 했지. 최영찬의 입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면담실의 공기를 더 얼렸습니다.
이지우는 금속 조각을 작은 증거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봉투에 넣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줬니? 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얼굴.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쪽만 먼저 가져가래요. 나중에 맞춰진다고. 도윤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맞춰진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 안 어딘가를 쿵 하고 두드렸습니다. 기념일 봉투, 반지 안쪽 각인, 그리고 반쪽이라는 단어. 최영찬이 더 이상 웃지 못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건 위험합니다. 그 물건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급해하지? 이지훈이 최영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가십시오. 지금부터는 방해로 기록합니다. 최영찬은 잠깐 서 있다가 마지못해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 도윤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끝까지 가시면 더 많은 게 나옵니다. 그게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눈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면담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떨렸고 이지훈의 손에는 반쪽 금속 조각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그 반쪽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형사님, 원본 각인 기록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회장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될 겁니다. 도윤은 잠깐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도윤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아주 낮게 말했다. 사건이든 뭐든 이 아이는 또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지훈이 조용히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바로 갑시다. 각인이 맞는지 확인하면 오늘 밤이 달라집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찬의 마지막 속삭임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게 나옵니다.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떨어진 건 금속 조각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숨겨왔던 시간의 뚜껑이라는 걸요. 지구대 면담실을 나서자 밤 공기가 한 번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폐 안쪽까지 따뜻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뜻해지기엔 손에 쥔 시간이 너무 차가웠지요. 이지우는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종이봉투가 아니라 증거라는 이름으로 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봉투를 보며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문장을 삼켰습니다. 그 반쪽이 맞다면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냐? 철민은 복도 끝에서 기다리다 눈으로만 묻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말 대신 여기 있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는 번쩍이는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빌딩들이 지나갔고 지나갈 때마다 도윤의 얼굴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이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로 굳어진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버린 얼굴. 그들이 향한 곳은 그룹 본사였습니다. 유리와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고 공기는 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언제나 완벽을 연기했습니다. 완벽하니까 무엇이든 숨기기 좋지요. 로비 벽에는 한글로 큼직하게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신뢰, 원칙, 가치. 도윤은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떼었습니다. 원칙이 있었다면 누가 사라졌을 때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칙은 늘 회사부터였지요. 경비가 도윤과 이지훈을 보고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로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줄였고 시선은 낮아졌고 말은 없어졌습니다. 도윤이 그 익숙한 침묵을 뚫고 말했습니다. 금고. 경비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응답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지우는 한 발 뒤에서 봉투를 지켜들었습니다. 그 봉투가 오늘 밤의 칼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문 옆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최영찬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장깃이 반듯했고 목소리도 반듯했습니다. 반듯함은 때로 죄의 포장지입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면. 도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들었지만 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영찬을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영찬이 한 걸음 붙었습니다. 금고는 절차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동행하면 더더욱. 이지훈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방해하면 기록합니다. 최영찬의 눈이 봉투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급해하지? 급할 이유가 있나? 최영찬은 웃음을 억지로 올렸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회장님이 이 일로 흔들리시면. 도윤이 처음으로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사람. 그 단어가 최영찬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람.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내려앉아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막고 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금고층 특유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공기. 누군가 숨을 쉬기보다 보관되는 장소의 공기였습니다. 복도 끝에는 한글로 표기된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안구역. 출입 통제. 허가자 외 출입 금지. 경비가 지문 인증기를 꺼냈고 번호를 확인했고 이중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소리는 기계음이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금고 안쪽에는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장갑과 확대경, 조명.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영찬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여기가 자기 자리인 듯이요. 이지훈이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렸습니다. 봉투가 탁 하고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구대에서부터 계속 손이 닿던 금속. 그 반지는 차갑고 매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거칠었습니다. 이지훈이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확인 절차입니다. 물리적 결합, 각인, 기록. 경비가 장갑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장갑을 받았지만 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이 대신 장갑을 끼고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지는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 빛을 보며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부엌, 국 냄새,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그 순간이 다시 손끝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이지훈이 봉투에서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반쪽의 원.
잘려나간 듯한 곡선. 조각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미세한 톱니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찬이 입술을 열려는 순간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보기 전에 말하지 마. 최영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움직였습니다.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반지와 금속 조각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내쉬는 걸 잊었습니다. 금속 조각의 곡선이 반지의 곡선과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틈이 보였는데 이지훈이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자 틈이 사라졌습니다. 딱!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도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반쪽이 붙었습니다. 붙는 순간 반지는 온전한 원이 됐습니다.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물리적 결합 일치. 최영찬이 낮게 웃으며 말하려 했습니다. 붙는다고 해서 같은 물건이란. 이지훈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끊었습니다. 금속 피로 흔적까지 일치합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반지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잡는 순간 현실이 되니까요. 현실이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지훈이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반지 안쪽을 비추자 아주 미세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그 각인은 눈으로 읽기 어려웠지만 조명 아래에서는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종종 글자보다 더 뚜렷하지요. 이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매 기록, 제작 의뢰서, 수리 이력, 모든 문서는 한글로 정리돼 있었고 각 페이지에는 결제선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반지의 각인 문구와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글자, 같은 순서, 같은 간격. 그 아래에는 제작 번호와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 일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의 몸이 뒤로 흔들렸습니다. 의자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영찬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이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거 기록까지 건드렸을 수도.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기록을 건드릴 사람. 이 건물에서 그런 걸 할 사람. 도윤은 말을 멈추고 최영찬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말고 또 누가 있지? 최영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건 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균형, 포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벗겨졌습니다. 최영찬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를 지키려면 더 조용히.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금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부터 당신은 이 증거를 회장님이 만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영찬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건 폐기.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영찬은 입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는 순간 속이 드러났습니다. 이지훈이 바로 되물었습니다. 폐기? 무엇을 폐기합니까? 최영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흔들림에서 12회를 봤습니다. 사라진 날, 사라진 기록, 사라진 사람. 그리고 오늘 사라지려던 아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대리석 위에 손자국이 남을 만큼.
도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고 안쪽의 벽을 뚫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 알아? 몰랐던 게 아니야. 외면한 거야. 도윤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이 건물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장면이 회장의 장면이라면 더더욱 없지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경비가 움찔했습니다. 최영찬도 움찔했습니다. 이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바닥을 보며 입술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떨렸습니다. 서정아. 그 한마디가 금고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남편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권력의 옷이 떨어지고 살이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도윤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권위를 빌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옵니다. 늦게 많이 한꺼번에. 최영찬이 한 발 다가오려 했습니다. 이지훈이 즉시 가로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최영찬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형사님, 이건 회사 일입니다. 이지훈이 더 낮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사건입니다. 이지훈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코드가 오갔고 금고 문 쪽에서 다른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찬이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이지훈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 진술 확보 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최영찬의 팔이 잡혔습니다. 손목이 잡히는 소리, 옷깃이 구겨지는 소리. 최영찬은 몸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더 많은 게 나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최영찬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와. 다 나와도 돼. 그 말은 협박을 거꾸로 꺾는 말이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가 아니라 숨기던 걸 끝내겠다는 말. 이지훈이 최영찬을 밖으로 빼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행방. 도윤은 대리석 위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차가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도윤을 붙잡아줬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또 놓칩니다. 도윤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붙어버린 반쪽. 완전한 원. 그러나 완전한 원이 되었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지훈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밤 아이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날 누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봤습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목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이유로 멈출 수 없습니다. 금고박 복도에서 최영찬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도윤의 안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커졌습니다. 12해 전 문이 닫히는 소리, 전화가 끊기는 소리, 그리고 오늘 반쪽이 붙는 소리. 도윤은 낮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자 이지훈이 파일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뽑았습니다. 구매 기록 뒤에 끼워져 있던 메모였습니다. 한글로 급히 적힌 번호 하나. 그리고 짧은 문장. 연락은 이쪽. 이지훈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 오늘 바로 확인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로. 금고층을 나서는 길은 짧았지만 도윤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늘 같았고 문도 늘 같았고 경비도 늘 같은 자세였는데 도윤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에 남은 차가움이 아직 빠지지 않았고 그 차가움이 도윤을 회장으로 붙잡지 않고 남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지우는 그 번호가 적힌 메모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급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숨겨둔 흔적. 그 흔적이 지금은 도윤의 손목을 잡고 있었지요.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이 번호 아는 번호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본다. 그 대답은 부끄러웠습니다. 12해 동안 자기가 가진 것만 지키느라 자기가 잃은 사람의 주변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는 이미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움직였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도윤을 흘끗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장이 무릎 꿇었다는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사실보다 더 크게 부풀지요. 도윤은 그 소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는 순간 다시 숨기게 되니까요. 그는 지금 숨기는 쪽이 아니라 꺼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로비 한쪽 작은 회의실로 도윤을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바깥의 웅성임이 끊겼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한글로 적힌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도윤은 그 문구를 보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가끔 장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식품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이지훈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처음 들린 건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여자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이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실종 수사팀입니다. 이 번호의 소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전한 곳입니까? 상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윤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안전해요. 근데 이 번호는 여자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숨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스피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지훈이 손바닥을 들어 제지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회장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정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지훈도 숨을 멈췄고 문 밖의 소음도 멀어진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긴 정적이 흐른 뒤 여자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은 무너지는 숨이었습니다. 도윤? 정말 너야? 도윤의 턱이 떨렸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살아있었어? 상대는 웃는지 우는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었지. 근데 너한테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어.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끝이 뜨거워졌고 눈물은 다시 나왔습니다. 이지훈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아이와 관련된 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라는 단어에 전화기 너머의 숨이 급히 변했습니다. 서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 내가 지키고 있었어.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빼앗긴 걸 다시 품은 거야. 도윤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아린. 서정이 아주 작게 말했다. 아린. 내가 붙여준 이름이야. 진짜 이름은. 서정은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그 사람들 너 옆에 있었잖아. 그 사람들. 도윤의 머릿속에 최영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이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훈도 도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실종 처리가 됐습니까? 서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12해짜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면 서정은 다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서정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누가 나를 데려간 게 아니야. 내가 나갔어. 할인이를 살리려고.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살리려고? 서정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날 아이가 있었어. 내가 우연히 봤어.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어. 그리고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하더라. 내 회사 사람. 그 아이를 처리하라고. 이지훈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습니다. 서정은 이어 말했다. 그걸 들었는데 내가 그냥 돌아갈 수 있었겠어? 그래서 나갔어. 너한테 말하면 너도 죽을까봐. 그 사람들은 내 이름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나를 두고 갔어. 서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그때 내 옆엔 믿을 사람이 없어 보였어. 지키려면 사라져야 했어. 도윤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도윤은 회사와 권력에 둘러싸여 사람의 숨소리를 듣지 못했던 도윤이었으니까요. 이지훈이 결론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지금 주소. 바로 보호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자 수사 확대. 서정은 망설이다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한국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층수와 호수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내 말을 마치자 서정이 마지막으로 도윤에게만 말했다. 도윤아, 할인이. 그 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컸어. 근데 너 닮았어. 고집도.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끊기기 직전 서정이 말했다. 늦어도 와줘. 도윤은 스피커가 꺼진 회의실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늘 시간표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사람의 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이지훈은 인력을 붙였고 도윤은 더 이상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덮는 대신 절차로 지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앞에 도착했을 때 계단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야간 소음주의. 도윤은 그 문구를 보고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누군가는 또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마르고 눈밑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은 도윤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도 못 들어갔습니다. 발이 묶인 것처럼. 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정 뒤에서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봤던 아이. 그러나 지금은 눈이 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정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번엔 대리석이 아니라 낡은 장판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추웠지. 아이의 눈이 도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이 낮게 말했다. 할인아, 이분이.
서정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도윤이 대신 말했다. 너 기다리게 한 사람. 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옷 안쪽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반쪽은 이미 맞춰졌습니다. 그 반쪽이 맞춰졌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도 눈빛으로 전해진 듯 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안 사라져요?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 도윤은 손바닥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사라지지 않을게. 아이의 손이 떨리며 도윤의 손 위에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완전히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닿았습니다. 그 다음이 도윤에게는 계약이었습니다. 권력의 계약이 아니라 사람의 계약. 이지훈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보호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사는 끝까지 갑니다. 도윤은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돌아간다가 아니라 끝낸다는 고개였습니다. 며칠 뒤 그룹 내부는 뒤집혔습니다. 최영찬은 수사선상에 올랐고 그가 보호라 부르던 것들이 통제였음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숨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끝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보다 사람을 먼저 두겠습니다. 그 말이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서정과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매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가는 건 때로 폭력일 수 있습니다. 대신 도윤은 항상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집 한쪽 오래된 사진 옆에 새 사진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프레임 안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정과 아이가 먼저 찍었고 도윤은 한 발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윤이 조금 더 가까이 섰습니다. 서정이 말했다. 급하게 붙지 말자. 천천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천천히.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라졌던 사람은 돌아왔고 사라지려던 아이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이름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